여러분, 하루 중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은 언제인가요? 어떤 분은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저녁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아무런 할 일 없이 눈을 뜨는 새벽이라고 하십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결국 나 혼자 남겨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소모했죠. 그때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고 무리해서 떨어지는 것이 곧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군중 속에서도 우리는 외롭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친구들과 밥을 먹어도 돌아오는 길에 그 헛헛한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생 남과 잘 지내는 법은 배웠지만 정작 나와 잘 지내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외로움을 형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조선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된 그 절망의 시간을 하늘이 준 기회이자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삼가고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단단해진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신독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좋은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던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는 고독으로 바꾸는 연금술의 시간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다산 선생이 강진의 좁은 방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써내려갔던 그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마음의 기록을 함께 읽어보시죠. 1801년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던 천재관료 정약용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신유박해, 형제들은 죽거나 귀향을 갔고 자신은 전라남도 강진, 그 머나먼 땅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가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고 잘 곳이 없어 주막집 뒷방 한 칸을 겨우 빌려야 했습니다. 그 방은 너무 좁아 무릎을 펴기도 힘들었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때 임금을 보필하며 천하를 논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시골 주막의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병이 나거나 술로 세월을 보내며 폐인이 되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다산 역시 절망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맞으며 밤새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무는 그 누추한 방에 사의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4가지를 마땅히 해야 하는 방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은 마땅히 맑아야 하고, 용모는 마땅히 엄숙해야 하고, 말은 마땅히 적어야 하고, 행동은 마땅히 무거워야 한다. 그는 그 고독한 유배지를 감옥이 아닌 나를 수양하는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책을 쌓았고,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는 사색을 채웠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철저한 고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아 초라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만의 사의제를 지을 때입니다. 다산이 그러했듯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산은 그 시간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이제 그가 남긴 6가지 인생 지침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째,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 과목의 미학. 나이가 들수록 왜 말이 많아질까요?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내가 이만큼 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자꾸 가르치려 듭니다. 하지만 다산은 경고합니다. 흥분해서 뱉은 말은 반드시 칼이 되어 돌아온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르고 그 실수는 내 품격을 깎아먹는다.
젊은 시절 다사는 자신의 재주를 믿고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적을 만들었고 결국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유배지에서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릇 군자는 말을 아끼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모임에 나가서 분위기를 주도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며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 꼭 필요한 말만 낮고 부드럽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말수를 줄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둘째, 헛된 인맥을 정리하고 진짜에 집중하라. 우리는 휴대폰에 저장된 수백 개의 전화번호를 보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다사는 유배 시절 권세가 있을 때 그토록 친했던 사람들이 기별조차 없는 것을 보며 인간관계의 허무함을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갈대와 같다. 그것을 탓하지 말고 그저 받아들여라. 억지로 인맥을 유지하려 경조사를 쫓아다니고 싫은 사람 비위 맞추며 밥 사주는 일을 멈추십시오. 다사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단 한두 사람 혹은 가족이면 충분합니다. 설령 그마저 없다면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내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듯 인간관계를 미니멀하게 정리해야 내 삶의 본질이 보입니다. 셋째, 끊임없이 배우고 기록하라. 배움의 치유. 늙어서 배우는 것은 촛불을 켜고 걷는 것과 같다. 비록 햇빛처럼 밝지는 않으나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는 것보다는 낫다. 다산에게 공부는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는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붓을 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육체의 고통도 유배지의 서름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놓지 마십시오. 거창한 학문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 한 편을 필사해보고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보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훌륭한 공부입니다. 어제보다 하나라도 더 알게 되는 기쁨, 그것이 우리의 뇌를 젊게 하고 삶의 권태를 물리칩니다. 배우는 노인은 늙지 않습니다. 단지 성숙해질 뿐입니다. 넷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라. 부동심. 나이가 들면 호르몬의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별것 아닌 일에 섭섭하고 욱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내공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사는 기쁜 일이 있어도 함부로 기뻐하지 말고 슬픈 일이 있어도 뼈가 상할 만큼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하며 그 감정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파도는 잠잠해집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마음, 그 어떤 돌을 던져도 금세 평온을 되찾는 부동심,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다섯째, 소박함 속에서 기쁨을 찾아라. 안 빛낙도. 하사는 유배지에서 거친 밥과 나물 반찬을 먹으면서도 그 맛을 음미할 줄 알았습니다. 뜰에 핀 국화 한 송이,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에서도 우주를 보았습니다. 행복의 역치를 낮추십시오. 큰 돈을 벌고 자식이 출세하고 비싼 여행을 가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산책길에 만난 이름 모를 들꽃, 볕 좋은 날 말라가는 빨래 냄새, 이 작고 사소한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욕심을 비운 자리에만 행복이 깃듭니다. 여섯째,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독립하라.
가장 아프지만 꼭 필요한 조언입니다. 다사는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했지만 결코 자식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 패족이라고 기죽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라는 엄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의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붓고 노년의 자식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원망도 큰 법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 몸을 빌려 태어난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식에게서 독립하십시오. 내가 나로서 온전히 서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도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잠시 서양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빌려볼까 합니다. 쇼펜하우어와 정약용 전혀 다른 시공간을 살았지만 그들의 통찰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했죠.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 서로에게 다가가면 가시에 찔려 아프고 떨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딱 이렇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탁월한 사람은 고독을 선택한다. 내면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굳이 타인에게서 온기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안의 난로가 따뜻한데 왜 밖에서 불을 찾겠습니까? 다산의 신독과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탁월함은 일맥상통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 역시 인생의 오후는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독감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한 영혼의 부름입니다. 그러니 그 부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조용히 나와 마주 앉으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다산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당장 강진으로 유배를 떠날 수는 없지만 일상 속에서 나만의 사의제를 짓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1시간 디지털 단식하기 하루 종일 올리는 카톡 알림, 유튜브 뉴스, 이것들은 우리의 뇌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하루에 딱 1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끄거나 멀리 두십시오. 그리고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십시오. 뇌 청소가 필요합니다. 둘째, 나만의 루틴 만들기 다사는 유배지에서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책을 읽고 차를 마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무너지는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 개기,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돌기, 잠들기 전 감사일기 쓰기. 아주 사소한 규칙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셋째, 반려 취미 갖기 사람 대신 몰입할 대상을 찾으십시오.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고 서예나 그림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를 하나 다루는 것도 훌륭합니다. 몰입의 즐거움은 외로움을 잊게 할 뿐만 아니라 뇌를 활성화하여 치매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넷째, 거절하는 근육 키우기 내키지 않는 모임, 들어주기 힘든 부탁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미안하지만 내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참석하기 어렵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기분을 망치지 마십시오.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성벽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 구절처럼 외롭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공자도 예수도 모두 지독한 고독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홀로 계신가요? 그렇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여러분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모가 아닌 고유한 이름 석자를 가진 단독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다고 합니다. 18년의 고독이 그를 성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단단한 심지로 환하게 빛나는 그런 고귀한 노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여서 자유로운 당신. 그 품격 있는 고독을 즐기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밭을 일구는 다산의 편지였습니다.